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YTN 사이언스에서 국내 최초로 과학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누구나 궁금했을 법한 질문에 대해 개그맨 오지헌 씨와 가족이 함께 실험으로 답을 찾아가는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해외 연구진이 A형 혈액을 O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O형 혈액이 모든 사람에게 수혈이 가능한 만큼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자는 여성은 어두운 곳에서 자는 여성보다 비만 비율이 33%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과 TV 불빛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일지, TV 불빛이 건강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만드는 물리 현상은 뜻밖의 우리 현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특수 상대성 이론의 3가지 물리 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요즘 예능에서는 출연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이른바 관찰 프로그램이 대세라고 하죠. YTN 사이언스가 엉뚱한 호기심을 실험을 통해 해소하는 가족을 주제로 국내 최초 과학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그맨 오지헌 씨의 왁자지껄 세 딸이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오늘따라 호기심 왕성한 세 자매의 관심은 온통 오색의 풍선에 쏠렸습니다. 하늘도 날아보자. 큰딸의 과감한 제안에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풍선을 하늘 위로 띄우기 위해 부녀는 머리를 맞댑니다. CO2가 공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풍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 그게 뭐야? 너 알잖아. 헬륨. 그래, 헬륨. 엉뚱하지만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을 법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국내 최초 과학 관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뇌생남으로 거듭난 공대 출신 개그맨 오지헌 씨의 색다른 매력과 웃음 넘치는 가족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만화 속 주인공처럼 오색 풍선을 달고 하늘을 날고 싶다는 딸들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개그맨 오지헌 씨 가족의 좌충우돌 도전기는 YTN 사이언스 지헌인의 과학만사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노인에게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은 70대 노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K 농도와 운동 기능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혈중 비타민 K 수치가 낮은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보다 휴식 없이 걷기 운동 등을 할 때 다소 어려움을 느낄 위험이 1.5배 높았으며 운동이 아예 불가능할 위험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와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푸른잎 채소와 일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혈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혈액형에 맞는 피를 공급받아야 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A형의 피를 O형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건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액형은 적혈구에 있는 항원 단백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A형 혈액 적혈구에는 A 항원 단백질이, B형 적혈구에는 B 항원 단백질이, AB형에는 이 둘이 모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O형에만 항원 단백질이 붙어 있지 않은데요. 만약 서로 다른 혈액형의 피가 섞이게 되면 항원이 공격받아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항원이 붙어 있지 않은 O형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모든 혈액형의 수혈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연구팀은 바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A형 혈액에 있는 항원 단백질을 모두 제거해서 O형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이 항원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찾았습니다. 효소의 주인공은 소화기관에 붙어있는 점액물질 뮤신이라는 건데요. 연구팀은 이 뮤신이 적혈구에 붙은 항원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뮤신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대변 샘플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A형 혈액에 붙은 항원 단백질을 모두 분해해 O형의 혈액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혈액형에 상관없이 수혈할 수 있는 O형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면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마치 연금술과 같은 혈액형 전환 기술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드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활용 분야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안전과 보안 위협 등 부작용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국내 이동통신사가 육군 등과 함께 5G 기술을 이용한 가드 드론을 개발해 불법 드론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 국가방위군 창설 기념식장. 대통령 연설 도중 드론에 실린 폭발물이 터지면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군인 7명이 다쳤습니다. 12월에는 영국 게트윅 공항에 드론이 무단 진입해 공항이 임시 폐쇄되고 비행 수백 건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가 학계, 군 등과 함께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철탑에 설치된 특수 장비, 즉 드론 레이더가 반경 18km 내 불법 드론의 주파수를 감지하면 이른바 5G 가드 드론이 출격합니다. 김해공항 인근에 불법 드론 출현, 안티 드론 시스템으로 불법 드론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 드론이 촬영한 초고화질 영상이 인근 대학교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돼 불법 드론에 탑재된 물체를 식별하고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군부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군 인력은 재민건을 발사해 조종사와 불법 드론 사이의 전파를 교란하는데 고도 500m에 비행하는 드론까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은 위험물을 제거하고 조종사를 검거합니다. 5G 상용화 시대를 맞이해서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드론 시장에서 민, 관, 학이 협동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사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3년 동안 고도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5G 가드 드론에 열 감지 센서 등을 장착해 공장 유해물질 발생을 감시하거나 산불 예방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동중국해에서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대량 출현함에 따라 이달 하순쯤 우리나라 남해 연안으로 대량 유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난류대를 타고 국내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해파리 가운데 가장 큰 대형종으로 지름이 1m에 달하고 쏘이면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쇼크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과수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충북 음성의 한 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진됐고 충북 충주와 제천의 사과과수원 36곳에서도 의심 증상이 추가로 발견돼 정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3개 농가 27헥타르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는데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빠르고 면적도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한 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치료제도 없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가 시급합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두 분 혹시 주무실 때 TV 켜고 자본 적 있으신가요? 뭐 자주는 아닌데 네. 가끔 그러다 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저도요. 혼나긴 하지만요. 네. 네, 제 주변을 봐도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이제 뭐 TV 소리를 수면제 삼아서 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잘 때보다 비만이 올 확률이 30% 어. 이상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나 높다고요. 좀 충격적인 수치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연구팀이 만 35살부터 74살까지 여성 4만여 명을 5년간 관찰한 결과 TV를 켜놓고 자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비만 비율이 33% 높았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서 비만의 기준은 BMI
이상이고요. 또 BMI 25 이상인 과체중 비율은 22% 더 많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BMI 증가량인데요. 네. 5년 동안 BMI가 10% 이상 늘어난 경우가 TV를 켜고 잔 집단이 13%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수면 시간과는 관계없이 나타났는데요. 기존의 수면 부족이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많이 나왔었죠. 예. 최근에도 미국 연구진이 하루에 6시간보다 적게 자면은 체질량 지수가 더 높았다 이런 걸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TV 등 인공 조명과 비만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보면은 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연구팀은 뭐라고 설명했나요? 네, 연구팀은 TV 화면의 불빛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의 자세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So humans are genetically programmed or adapted to be active during daylight and to sleep at night, and that it's really important that you have that daytime, nighttime cycle so that you appropriately regulate hormones. 네, 연구팀은 이런 호르몬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거나 식욕을 조절한다고도 밝혔고요. 네. 따라서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인공적인 빛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성들에 관한 연구잖아요. 이 TV 불빛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없었나요? 아쉽게도 이번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네. 그런데 연구팀은 남성과 여성의 이 호르몬 체계가 다르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예. 자신들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면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또 야간에 쓰는 청색광에 관한 연구를 보면요. 남성도 똑같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청색광은 TV 화면이나 휴대폰 화면에 포함된 인공빛이죠. 남녀를 불문하고 수면을 취할 때 이런 청색광에 노출이 되면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 즉 멜라토닌이 억제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깊은 잠을 자기도 힘들고 또 최근에 나온 스페인 연구를 보면요. 청색광을 밤에 쐬면은 여성은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최대 1.5배, 그리고 남성은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이 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청색광이 안 좋은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럼 TV 불빛 말고 약한 조명 같은 건 어떤가요? 이번 연구에서도 이런 약한 조명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집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자는 집단, 그리고 방 안에 작은 조명을 켜놓고 자는 집단 모두 어두운 곳에서 자는 사람보다 이 5년 동안 BMI가 10% 이상 증가할 비율은 한 4%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예. 물론 TV를 켜고 자는 경우는 13%나 높았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덜 해로울 수 있겠지만요. 잘 때는 방 안에 모든 불을 끄고 또 가능하다면 외부 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친 다음에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밤에 쬐는 인공 불빛이 비만은 물론이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기 전에 너무 환하게 불을 켜놓거나 아니면 TV나 스마트폰을 쓰는 거는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래에는 젊어지는 약이 정말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어지는 약이요. 네, 최근 미국과 일본 공동연구진이 회춘 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늙은 쥐에게 이 회춘 물질을 3개월 동안 투여를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를 했는데 젊은 쥐처럼 털 상태가 좋아지고 또 신체 활동도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수명도 16%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사람 나이로 환산을 했을 때는 50대가 20대로 회춘을 한 겁니다. 이 내용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약이 나오면 너도 나도 사려고 할 것 같은데 네. 현대판 불로초도 아니고 어떤 물질인 건가요? 네, 회춘 물질의 이름은 NAMPT였는데요. 네. 이 물질은 노화와 큰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NAD라는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NAD는 이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물질이라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전자를 이리저리 예. 나르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사람이나 쥐나 모두 나이가 들면은 NAD라는 것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연구팀은 그 이유를 NAMPT 감소에서 찾은 겁니다. 네. 생후 6개월 이 쥐를 젊은 쥐라고 하고요. 또 생후 18개월 된 쥐를 늙은 쥐라고 봤을 때요. 수컷 늙은 쥐가 젊은 쥐보다 NAMPT 양이 평균 33% 적었다고 하고요. 암컷 쥐는 74%나 적었다고 합니다. 네, NAMPT를 많이 가진 늙은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또 더 오래 사는 경향도 있었고요. 예, 이 NAMPT가 회춘 물질의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텐데, 자 그럼 이번 연구에서는 이 NAMPT를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실험을
실험을 해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젊은 쥐에게서 추출한 NAMPT를 늙은 쥐의 복부에 주 1회씩 3개월간 주사를 했는데요. 털 모양이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움직임도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수명도 15.8% 연장됐다고 하고요. 다만 NAMPT는 말하자면 기름막에 둘러싸인 형태로 몸속을 이동하거든요. 소포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NAMPT가 이 소포 상태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쥐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소포 형태로 주입을 했고요. 또 아예 이 NAMPT 양이 유지가 계속되도록 쥐의 유전자를 조작도 해봤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쥐가 나이를 먹어도 신체 활동 수준이 일반 쥐보단 한 1년 정도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의 질이나 학습 능력, 그리고 기억력, 인슐린 분비량, 망막세포의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높게 유지된 겁니다.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여부인데 그건 어떤가요? 네, 이 물질이 사람에게도 존재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진은 이게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 것도 확인을 했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연구진이 이번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도 응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연구 결과가 항노화 약품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려면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 NAMPT를 둘러싸는 기름막, 즉 소포를 만들 때 이게 사람에서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진시황이 평생을 찾아 헤매 불로초가 떠오르는 네.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연구진이 이 NAMPT를 활용해서 항노화 약품 개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초여름 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영남 지방에는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결승전 거리응원이 펼쳐지는 수도권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대체로 맑아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 거리응원이 펼쳐질 내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는 17도에서 22도 사이로 선선한 날씨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독일 남부 지역에 탁구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을 맞은 승용차 앞유리창에 잇따라 금이 가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앞서 독일 기상청은 폭풍우가 예상된 바바리아 지역에 지름 5cm 크기의 대형 우박이 쏟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의료나 에너지 분야 등에서 활용되는 기술인 직류 자기장의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고온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직류 자기장 45.5 테슬라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넘지 못했던 세계 최고 기록을 깬 겁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해상도가 100배 향상된 암 진단용 MRI를 개발하는 등 의료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5G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지만 통신 서비스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3만 원에 달하는 통신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5G 서비스가 개시됐지만 서비스 상태 불량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잦은 끊긴 현상과 통신 속도가 4G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5G 기지국 부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5G 기지국 수는 6만여 국으로 정부 기준 45만 국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85% 정도는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사실상 5G 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5G에 걸맞은 콘텐츠가 부족한 점도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 무늬만 5G라는 비판 속에 최대 13만 원에 달하는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5G만 구축하는 거 초기 어떤 투자비는 많이 들어간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현재와 같이 이제 통신 품질 불량이라든가 콘텐츠 부재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형만 5G 서비스를 한다면은 여기에 걸맞게 그럼 이동통신 요금도 인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충분한 5G망이 확보되고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면 그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하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5G 서비스. 69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자화자찬보다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폭우로 산사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장마철이죠. 재해방지 시설인 사방댐이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시 흑성산 기슭.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흙더미와 돌멩이 4만여 톤이 쏟아졌던 곳입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수련원 기숙사가 있었지만 이전에 설치한 사방댐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토사라든지 그 암석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을 비롯해서 계류 보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골짜기에 설치된 사방댐은 규모가 작아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속도를 떨어뜨려 산사태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방댐은 현재 13,000여 곳, 물을 가둬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댐도 5,0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폭우 등 기상이변과 난개발이 늘면서 산사태 취약지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과 대응 정책을 개선하고 조사 대상을 토성류 중심에서 비탈면 붕괴 우려 지역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지도 갱신과 스마트 산림재 앱을 통해 실시간 위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위험 지역들에 대해서는 위험 등급을 저희가 구분을 하고 또 해당 기관들이 그것들을 집중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해마다 6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헥타르가 넘는 산림에 피해가 났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스페이스X가 캐나다 위성을 탑재한 패컨9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로켓의 1단계 추진체가 몇 분 만에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이를 다시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패컨9 로켓은 지난 3월 유인 우주선 캡슐 크루 드래곤을 시험 발사할 때 쓰인 것으로 3개월여 만에 재활용해 다시 발사한 것입니다. 패컨 로켓은 두세 개의 추진체로 구성되며 1단계 추진체는 발사 직후 분리되지만 2, 3단계 추진체는 바다에서 자율주행 바지선에 의해 수거해 재활용됩니다. 인도 북부에서 어린이 43명이 급성 뇌질환으로 집단 사망한 일과 관련해 인도 보건당국이 열대과일 리치를 발병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들은 최근 인도 북부에서 열흘 동안 어린이 43명이 의식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들은 모두 급성 뇌염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을 보였으며 아직 40여 명의 어린이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들의 집단 사망이 리치에 함유된 독성 물질 AES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미국의 연구자들은 이런 위험 가능성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지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90%가량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노인에 의한 노인학대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에게 심한 학대를 당한 80대 할아버지. 점점 거칠어진 아들이 폭행을 일삼았고 흉기까지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실제 노인 학대는 90%가량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배우자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같은 처지의 노인을 학대한 경우가 지난해 2,000여 건이나 되는 등 노노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양부담하는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될까?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럴 능력이 안 되거나 좀 힘들거나 또 경제적 어려울 때는 이게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결국 가족 간의 학대로 이어지는. 학대 유형은 비난이나 모욕, 위협 등으로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학대도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노인 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학대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심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 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3곳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운영 중이고 18개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여러 성분이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화학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의 미세먼지 연구가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연구는 시민 건강에 집중해 어떤 성분이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번개는 동시에 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주 밖에 있는 위성을 통해 관측하면 뒤쪽 번개가 먼저 치고 앞쪽 번개가 나중에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역시도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만드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외에도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유효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이전에 궁금한 S를 통해 상대성이란 무엇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 현상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리의 자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론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달시계를 통해 우리는 빛의 속도가 움직이든 정지해 있든 단순히 움직이는 행동만으로 시간이 느리게 관측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속성과 움직이는 행위가 만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황의 설명을 위해서 저는 지금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차 위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차 속에는 버튼을 누르면 양쪽으로 비달이 튀어나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튀어나간 비달은 기차의 양 벽면에 부착된 센서를 향해 날아가게 되며 센서를 때리는 순간 불이 반짝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장치를 이용하면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드는 기묘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비달이 방출되고 이 비달은 벽면에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관찰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차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 버튼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비달이 동시에 도착했나요? 기차 밖에서 정지하고 있는 여러분이 볼 때는 뒤쪽으로 쏘아진 비달은 기차가 뒤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속도에 의해 먼저 부딪히게 되고 앞쪽으로 쏘아진 비달은 기차가 앞으로 달리는 속도에 의해 나중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정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기차 안에서 비달을 방출시킨 제가 봤을 때는 비달이 벽면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인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여러분, 상대성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겪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성이었죠. 그럼 동시성의 상대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내겐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길이 수축 현상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발생하는 기묘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여기 우주선이 하나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우주선이 약 10만 km/s라는 속도로 우주 정거장을 향해 날아갑니다. 빛의 속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속도로 날아간다고 가정할 텐데 이 정도 속도라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우주선이겠죠? 우주선이 날기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우주 정거장까지의 거리를 20만 km라고 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우주 밖에서 정지한 여러분이 보고 우주선이 2초 만에 20만 km를 날아가 정거장에 도착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시점은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저에게로 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달리 우주선이 약 1.89초 만에
18만 9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거장에 도착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어떻게 저는 20만 킬로미터보다 약간 모자란 18만 9천 킬로미터를 날아갔는데 정거장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우주선에 있던 저의 시간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밖에서 우주선을 관측한 여러분의 시간보다 느리게 관측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선 내부에서 제가 느낀 1.89초보다 좀 더 긴 시간인 2초로 관측되는 것이죠. 분명 우주선의 속도는 10만 km/s로 일정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분명 정거장은 20만 km가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저는 1.89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18만 9천 km 안에 정거장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움직이는 대상이 느끼는 길이와 정지하고 있는 길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움직이는 대상은 움직이는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길이가 정지한 대상의 길이보다 압축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길이 수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착시 현상이 아니고 움직이는 물체와 상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죠. 즉, 아인슈타인의 설명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과 길이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구 대기권에서 발생하는 뮤온이라는 입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뮤온은 지구 대기에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명이 매우 짧은 입자입니다. 그 속도는 빛의 속도의 99%로 빛과 거의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죠.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 팽창은 극적일 정도로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본래의 수명은 약 100만 분의 2초인 2.2 마이크로초 정도이나 이보다 무려 약 7.09배 늘어난 14.17 마이크로초로 관측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대기권 근처에서 소멸하여 버려야 할 무온 입자가 지표면 근처에서도 발견되게 될 수 있습니다. 관측소에서 관측하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뮤온의 시간이 팽창한 결과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뮤온에 올라타서 이 상황을 느껴본다면 2.2 마이크로초라는 짧은 수명 동안 지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권과 지면 사이의 길이가 수축하여야 하죠. 따라서 지면에 도달한 뮤온의 관측 결과를 이용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즉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타내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드는 세 가지의 물리 현상인 시간 팽창, 동시성의 상대성, 그리고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인간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명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특수상대성 이론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직설적이고 O형은 외향적이고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다. 이렇게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하지만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적혈구 표면에만 작용하는 유전자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아직 없는데요. 네,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을 단 4가지로만 나누기는 어렵겠죠. 심리학자들은 선택적 지각과 확증 편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혈액형을 재미로 맞춰보는 걸 넘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